모든 지역 관광을 책임지고 고민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재단이라고 하는 큰 범주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행복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혼자 굉장히 관광 일 하기 외롭거든요. 혼자 남아서 혼자 페이퍼 만들고 밤 10시, 11시까지 그 공모사업 준비하고 새벽 일찍 또 출근해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나가갖고 외부 손님들 오면은 가서 환대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한 15년 해봤는데 혼자 하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야, 참 그런 조직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관광문화재단이 그런 조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주 한옥마을과 남해 독일마을 사례를 통해서 마을 호텔의 발전 방향과 중간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할 남해 관광문화재단 본부장 조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 2020년도에 관광 거점 도시 선정까지 마치고 2021년도에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남해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남해군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획공명 사업이라고 해서 독일마을을 진짜 독일마을답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MO 사업들 4년 연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5년까지도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첫 직장은 신문기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하다가 전주시에 이제 와서 그 홍보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광보다는 그 언론과 홍보 쪽에 먼저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을 알게 되었고 그 관광을 알고 길을 간 지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는 로버트 그 프로스트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두 갈래 길이란 길이 있었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그 길을 갖다가 누군가가 알려주고 또 누군가가 그 방향을 제시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의 어떤 그 관광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 잘 몰랐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경험자들에게 듣는 것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오늘 이야기가 제가 전주의 사례와 그 다음에 남해군의 사례를 가지고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 수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상품의 수명주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품을 만드는 어떤 개척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관여나 발전, 그 다음에 성숙,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체기가 옵니다. 관광객도 오다 보면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정체기가 오고 또 거기에 따른 오버투어리즘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관광지가 쇠퇴하는 길도 갈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어떤 니즈나 원칙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광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죠. 트렌드도 자주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로컬이라는 지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로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과거에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썼었는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지역과 로컬의 구분이 뭘까? 예를 들자면 한자라든가 영어식 표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수도권 외 지역은 대부분 다 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또 지방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로컬이라는 개념은 좀 더 그 어떤 지역의 한계를 갖다가 하나의 그 범위를 향한 어떤 장소, 동네, 마을, 저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로컬리즘은 좀 더 어떤 그 장소의 어떤 집약된 공간들, 어떻게 말하면은 그러한 어떤 공간들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공간에는 지역 주민도 살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따라서 다양한 분들의 경제나 문화들이 있고, 사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라는 거, 지역의 환경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전체적인 이제 로컬을 형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로컬의 어떤 정체성을, 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로컬다움을 좀 더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시간에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로컬리즘에서 그 답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그 적용 방식을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주 예수에 있을 때 관광 전문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15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 관광 행정조직인 LTA라고 하는 관광 행정조직에서 일을 했었고요. 남해에서는 관광문화재단인 소위 말해서 LTO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기구죠. 그 다음에 방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관주도, 관중도에서 민간과 협업하는 그런 체제의 관과 민간의 어떤 주도 형태였다면, 지금 현재 독일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관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재단 중간 조직이 함께, 그 다음 민간인도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과 관과의 중간 조직이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된 어떤 그런 형태의 방식을 저는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서 했던 방식은 예를 들자면 이제 슬로시티 사업을 했었을 때는 그 공동체 사업, 슬로시티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업을 좀 주로 했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의 독일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DMO 관점에서 어떤 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념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전주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남해에서는 남해 독일 마을,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명소화, 한옥마을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유치 마케팅을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해에서는 로컬 브랜딩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마케팅보다는 좀 더 브랜딩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좀 알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에 좀 변화된 사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이제 축제는 지금은 이제 거의 15만 가까이가 찾아가는 그 감액축제라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정말 5,000명, 딱 5,000명만을 모이게끔 한다고 하면서 딱 3일 동안 했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을 치면서 벌써 10년 돼 가네요. 벌써 15만 명에 찾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맥주 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남해에 와서 이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를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독일 마을 맥주 축제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반향을 좀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오늘 숙박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2012년도 또 13년도면서 저희들이 다국어 숙박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들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숙박에 대한 예약과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을 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에어비앤비보다 그때 그 시스템이 더 먼저 앞서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공했는 여부는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마을에서는 마을호텔 사업 하고 있고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했을 때는 한옥 체험업이 중심이었고, 지금 이제 민박, 농어촌 민박에 관한 부분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마을 호텔 개념으로 갖고 어느 한쪽은 예약 시스템으로 갖고, 이런 부분이 서로가 좀 더 시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눈 오는 풍경이죠. 지금 이제 눈이 오면은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오목대에서 바라본 그런 풍경인데요. 정말 이렇게 그 아름다운, 거의 한옥마을이 700여 채의 한옥, 과거에는 800여 채 있다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한옥마을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를 아우러 갖고 전체 한옥 보존지구로 묶여 있을 때의 그 범주에 따라 있는 그런 가구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옥마을이 전통문화 어떤 그 특별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한옥마을로 2002년도에 명명이 됩니다. 월드컵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전주의 매력을 다양하게 발산할 수 있는지, 그런 장소를 그 풍남동과 교동에 있는 한옥으로 범주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 공간을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게 2002년도가 전주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렸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그러한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10년도에 이제 한국관광별을 원년으로 관광시설분의 원년에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별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주 한옥마을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정말 1,500만 명 가까이 관광객이 모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로 되었지만 과거 제가 2006년도에 처음 한옥마을 찾을 때만 하더라도 불과 한 80만 명, 100만 명 좀 못 미치는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방문객 수도 적었고, 그 다음에 밤이면 정말 굉장히 정막강산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처음 관광 일을 시작을 했었을 때 한옥마을 현장에 가자고 당시 이제 국장님하고 저랑 현장에 가서 그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꼭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봤었을 때 당시에 공방에 있던 분이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당시 저한테 주어진 그 사업, 어떻게 보면 주어진 임무죠.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사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영호 너가 사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당시 국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런 효과가 한국 관광의 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브랜드가 좀 필요하고 국가적인 사업비도 좀 필요해서 슬로시티 사업. 당시에는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1억 5천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를 지원받으면 3억 원짜리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컨셉은 슬로시티였지만은 슬로시티 공동체를 통해서 한옥마을을 갖다 브랜드화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국비 사업과 함께 2012년도에 행안부 브랜드 세계화 사업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테마여행 10선, 뭐 지역 관광 전통 관광 자원화 사업, 그 다음에 관광 거점 도시까지 쭉 이어져서 국가 사업을 할 만큼 정말 웬만큼 딸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해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한옥마을이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정말 지금처럼 번듯하게 아름답고 어떤 그 쨍한 모습이었는지 꼭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 위에 뭐 지붕이도 있지만 전통 한옥지구에 반대한다는 그런 글귀도 써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동안에 한옥 보존지구로 묶이면서 이 집은 증개축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재산권 행사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문 기자를 할 때 당시 이제 제가 전주시청도 출입했던 기자였는데 한옥마을 보존지구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 한옥 보존지구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시청 앞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런 공간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옥지구로 묶이고 그러다가 이제 전주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옥의 재발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과거의 역사적, 건축적인 어떤 그런 보존에만 머물러 있던 곳을 재창조하는 거죠. 전통문화라고 하는 걸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통해서 재창조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큰 변화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옥마을에는 다양한 공방과 그 다음에 문화시설들이 있어요. 문화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집적이 돼 있어요. 아마 한옥마을이 한옥마을만 있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공간에 주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재가 집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전동성당, 오목대, 경기전, 이런 문화재들이 집적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3대 시장이라고 하던 남부시장이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심 내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한옥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들이 궁극적으로는 한옥마을의 어떤 성공도 가져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옥마을에 이제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한옥생활체험관이라고 있는데 이 공간이 당시에는 그 문화시설, 이게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로 한옥생활체험관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체험관이죠. 이게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숙박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 워크숍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주 와서 머물러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공간에 잠을 잘 수 있게끔 하고 숙식을 제공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어떤 한옥 숙박시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그 소위 말하는 조건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전통 과학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그 고유한 문화를 갖다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으로서 관광 콘텐츠로서 이제 공존하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2002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요, 거의 월드컵 한옥마을이 명명했던 그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한옥의 구조였던 만체나 사랑채, 행랑채들이 이렇게 앞마당이랑 갖추어져서 했는데, 전 지금도 이 그 한옥생활체험관에 잊지 못할 그 처음 개관했을 때도 제가 당시 홍보팀장으로서 그 공간에 직접 기자들과 같이 갔었고요. 그때는 이제 관광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그 문화적인 충격을 그 시절에 한번 받았던 것들이 그 공연에서 있었던 어떤 그 탱고 공연, 한옥에서 어떻게 탱고 공연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그 전통이라는 것은 과연 과거의 것만 머물러 있어 갖고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문화와 다양한 외국의 문화들이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뭐 K문화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그 당시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뭐 판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복을 입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복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한복을 이렇게 빌려서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에 이미 이 한복을 갖다가 한옥에서 숙박하신 분들한테는 대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체험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복이 한옥 안에만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는. 이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한복의 산업을 일으키고 한국의 어떤 K문화를 또 선도하는 산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모티브는 분명히 이런 한옥 생활체험관에서 그 한복을 체험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옥이 조금씩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한옥은 전통 한옥이라고 해서 이제 한옥의 기와와 처마, 목구조 이런 형태를 띄어야지만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데, 그 한옥마을에 가보시면 이제 초가집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통 가옥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와만 생각하다가 또 한옥도 전통 그 한옥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 지붕은 한옥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현대화되면서 양옥 형태로 바뀐 집들도 있고요. 아니면 양옥 형태의 그 집들도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절에 이렇게 규제를 풀면서 그때 또 다시 재건축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일부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찾다 보니까 일부 그 한옥 숙박의 어떤 시설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민박이라고 하는데, 왜 그때 당시 이제 민박이라는 개념은 농어촌 지역만 해당이 됐거든요. 농어촌 지역만.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해서 2011년도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이 외도민이라고 약칭해서 쓰기도 했는데,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글자 그대로 외국인들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서비스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홈스테이라든가 호스텔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개념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상의 호스텔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도미토리형 어떤 그런 그 1인용 침대가 있는 그런 객실은 호스텔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박업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숙박에 대한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시에 공무원으로서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민원도 많았고, 정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무했던 저희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눈물 흘리고 많이 힘들었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화가 어느 지역에 정말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좋았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좀 달리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택의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다가구 주택에도 일부 이제 시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한옥 체험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반발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브랜드 세계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2012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시에 제가 거기에 그 소위 말해서 한옥마을의 숙박이었던 그 뭐랄까 이 매뉴얼이라든가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들을 바꾸기 위한 소위 말해서 한옥 브랜드 개발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하나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게 예약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제까지 해가지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행정안전부의 그 사업에 한 5개 지역이 선정이 돼갖고 제가 당시에 이제 남프랑스 지역의 그 숙박시설들을 다 돌아보면서 느꼈던,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와 같이 이제 협약도 했었습니다. 협약도. 그러면서 만든 것이 이제 전국 최초의 숙박 예약 시스템을 나름대로 그 시절에 이제 구축을 했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옥생활 체험관하고 같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 그 운영 단체로 한옥생활 체험관이라고 있는 그 법인하고 같이 이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했어갖고, 이 공간에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옥에 체험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연예인들도 왔었어요.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시에 1박 2일, 그때는 해피 선데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1박 2일이라는 그 팀들이 와가지고, 이 공간에도 묵을 정도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숙박 예약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을 했지만은, 공동 세탁소, 그러니까 이 숙박 시설에 나오는 침구류를 갖다가 세탁해서 공동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아래 그림에 있지만 한옥마을의 지도들을 소위 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축하고 그런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걷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을호텔의 전 단계, 마을호텔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쓰기 전에 이 시스템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가 2011년, 12년, 13년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받았던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대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10년 후에.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만감이 교차했어요. 제가 그 시절에 공무원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할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왜 내국인에 대해서 이제 도시 민박을 허용하겠다. 물론 이제 기간 한 180일 정도로 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어떤 플랫폼 기업하고 협업해서 지금에 말하면 다국어 숙박 예약 시스템이죠. 지금의 그 시절에 이렇게 이제 변화 한 10년 넘어가면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도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의 규제를 풀어달라, 완화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면서 이제 그런 민원들은 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필립 코틀러
정말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케팅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봤던 마켓 2.0, 3.0의 책의 저자인데요. 정말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분의 이야기처럼 장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지역이 옮게 되면 관광이라는 큰 범위의 산업은 같지만은 각각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지역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제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로우 조깅. 이 슬로우 조깅은 마라톤에서 조금 천천히 뛰는 것을 말하는 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 또한 그 마라톤 운동을 좋아해서 한때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잘 썼던 말들이 천천히 가면 빨라진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뛰다 보면 좀 더 속도가 붙고 지구력이 향상되면서 좀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인데 그만큼 그 동행을 하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고 고독하지 외롭지 않는 거죠. 사실 관광이라는 사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산업이기도 한데 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더 외롭고 고독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색다른 거, 새로운 거,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만족도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고민해야 될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혼자만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여럿이 이제는 같이 고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 기자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그 기자 생활 때 자치단체장을 여러분들을 함께 이제 지내보고 모셔봤는데 그 관에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장, 소위 말해 시장 군수를 이렇게 파견했던 시절을 우리는 이제 관치시대라고 합니다. 관치시대. 지방자치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이 뽑는 것을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지방자치가 좀 더 성숙이 되면은 소위 협력해서 지역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협치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관치 시대에는 관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기도 하지만 이 시절의 관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이 관광지 지정을 중심으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태종대라든가 아니면은 여수 오동도라든가 그 시절에 이제 처음에 관광이 부서가 국토부에 있었습니다. 교통부에 있었습니다. 교통부에 있었는데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그 교통 중심, 접근성 중심으로 오고 관광지 지정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관광을 하다 보면 시설물을 지습니다. 전주도 완산 칠봉에 있는 팔각정이 있는데 그 팔각정도 1960년대에 그 관광이라는 단어를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광시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시설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관광도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 이후에는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데 이제 관점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시작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관광객 유치를 대규모로 모을 수 있는 방법, 축제나 이벤트를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대규모 축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일제강점기 전에 이렇게 축제들이 이렇게 단절됐던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많이 과거의 전통을 갖다가 재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축제였고 근데 미래에는 어떤 소위 말해서 협치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지역의 어떤 마을 로컬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어가야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갖다가 행정 권역으로 묶어갖고 행정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객들은
어느 도시만 가려고 하는가 그 도시에 인접한 도시들을 같이 묶어서 가기도 하고 또 연결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광역, 관광, 권역을 묶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은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중앙정부부터 공공기관, 그다음 관광객, 지역주민, 전문가, 뭐 시민단체 많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협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저는 이제 이걸 삼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협치 시대인 거죠.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숙박시설만 갖고 있어. 나는 교통을 갖고 있어. 나는 그런 거는 없지만 나는 이 동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은 마을 해설사가 되고 교통을 갖고 접근성을 강해주고 숙박시설에 있는 분 숙박의 공간과 그다음 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해보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지역민들의 각각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외부 전문가가 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사람이 이거 나와서 역할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중간 조직인 저희 같은 재단이 관광문화재단 이런 관광재단들이 나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누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지역민도 있고 재단도 있는 뭐 직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관광기업, 지역의 관광기업, 중앙의 관광기업, 다양한 관광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관광기업들하고도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업과 그 다음에 중간조직, 지역민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협력의 가치를 만든다면 정말 작은 부분의 점조직으로 흩어진 것들이 어떤 선으로 뭉치고 되면 큰 어떤 힘을 받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광 자원도 관리하고 마케팅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력해야 되고 뭐 그게 다 관광 진흥 사업이지 않습니까요? 예, 이런 사업들은 뭐 제가 한 20년 동안 지역관광 일을 했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높여가지고 관객인구를 맺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같으면 이제 행정부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기업 같으면 저희 이제 재단 같은 그런 LTO 같은 이런 기능도 있을 것이고 국가관광기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관광공사처럼.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다양한 협의체, 관광협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의 관련 연구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부터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연 재단에 있어 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있는 관광 기업까지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협업으로서 느껴봤던 것들이 이런 단계들 민간 법인까지 다 포함한 조직들이 있어야지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조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심점, 소위 말해서 플랫폼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재단의 중간 조직들이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중간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구분을 분명히 줘서 같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관광시설이나 정책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콘텐츠라든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운영 아니면 아예 이제 뭐 관광시설의 어떤 운영까지도
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져서 각각 역할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크게 보면은 관광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협력해서 정말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역 관광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이제 146개의 어떤 재단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저희들처럼 관광문화재단도 있고 아니면 독립되게 관광재단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관광으로 포함되었고 이름이 들어간 데가 58개소나 돼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게 바닷가 중심으로는 관광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해안가 중심으로는 대부분이 관광자가 들어가 있는 재단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설립돼 갖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도 관광문화재단, 관광을 좀 특화할 수 있는 재단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거점 도시들,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남도 지역의 광주나 전남, 목포 정도 지역들, 그쪽 지역들, 그 다음에 뭐 전주 이런 지역들은 이제 특화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관광재단으로서 완전히 독립된 관광으로 독립된 어떤 조직들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지금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과거에 임기제 공무원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 하면서 저는 그 남해 관광문화재단을 지역의 이제 관광 브랜딩 회사라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브랜딩 회사가 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DMO라고 하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국가 사업들을 하는데 결국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로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의 가치를 높여갖고 사람들에게 더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더 정말 도시 이미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로컬 브랜딩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조직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사업 정책을 발굴하는 것부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업 발굴부터 사업 기획,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성과가 있으면은 같이 나눠야 되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시한 그 프로세스들은 앞으로 이제 이 중간 조직인 재단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사업들의 흐름을 정확히 잡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관광 추진 조직인 DMO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그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브랜딩 회사가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제가 이제 2021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도입, 성장, 성장의 어떤 그런 성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쭉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 관광문화재단에 온 지가 이제 5년째인데요. 도입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 이제 좀 더 성숙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지역 방문의 상생 트래블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영호남 상생 트래블마트,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과의 협업, 독일마을 맥주축제 때 쓰레기 없는 축제 ESG 실천 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거버넌스 중심의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독일마을의 마을호텔 사업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마을에는 그 관광사업체가 한 30여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연간 한 독일자 한 400만 명 정도 찾고 있고요. 대표적인 어떤 축제는 이제 독일마을 맥주축제. 이 축제는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 독일의 향수를 가져온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처음 출발은 정말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작은 사업비 가지고 처음 주민이 기획했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그게 행정관으로 오고 중간 조직이 합쳐서 지금은 관과 중간 조직인 재단,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이 세 조직이 함께 뭉쳐서 3일체가 돼서 이 축제를 현재 만들어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을은 그 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마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를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 파독에서의 어떤 일들을 마치고 귀국해서 독일 마을에 정착하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 2002년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시기로 보면은 전주 한옥마을하고 한옥마을의 명명,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만들어질 시기는 그 전보다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넘어가지만은 한옥마을이라고 이름이 명명된 것은 2002년도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시기가 20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0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위 말해서 관광 명소들은 10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좀 알려지죠. 그때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게 저는 성숙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살살 노후화됩니다. 노후화. 소위 말해서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해서 새롭게 브랜딩을 재창조, 리브랜딩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와요. 독일 마을도 그 시점이 온 겁니다. 전주 한옥마을도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은 독일 마을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파독 간호사와 광부로 활동했었던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예를 들자면 연세가 50세였다. 그러면 20년이 지나지면 70세인 거죠. 이게 이제 고령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이 운영했던 시설도 노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생계유토했던 운영했던 민박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행정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희 재단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진짜 독일 마을처럼 진짜 독일에 온 것처럼 하는 공간을 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마을의 어떤 그 경관 중심의 어떤 자원의 한계, 그 다음에 맥주 축제나 소세지로만 알려주고 주황색 집으로 만든 어떤 장수의 또 한계, 그 다음에 노후화되고 고령화되는 이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 있게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리브랜딩 사업을 착수한 것이 독일 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일 마을 호텔을 새롭게 스타트업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마을 호텔에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서 소위 말해서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을 호텔에 대한 어메니티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상품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켓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 관광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성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마을 호텔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 횟수가 한 29개소 그러다 보니까 객실 규모만 해도 한 50개. 어떻게 보면 마을 호텔 규모에서는 그리고 유럽식의 어떤 마을 호텔 규모로서 전국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그 가족 단위 어떤 방문객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인이라든가 향후에 이제 뭐 다양하게 어떤 독일의 어떤 마을을 독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독일 마을 호텔에 대한 운영 스타트업을 앞서 이야기했지만 노후화된 어떤 시설들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가이드를 해줄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지역에 설명해 줄 만한 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떤 마을 해설사를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마을을 과거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지역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분들과 이제 공동체들과 협업하는 그런 단계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숙박의 어떤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낡은 어떤 그 욕실의 그 어메니티들을 다 개선해주고 통일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저희 그 독일마을 기념품점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호텔이라고 하는 도시 재생의 어떤 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제 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지속 가능한 마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돼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관광은 돈을 버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사업을 하려면 관광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그게 이제 그 서로 간의 관광객들도 주민들도 서로가 좋은 어떤 접점이 되는 공공의 어떤 그런 어떤 수익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을 통해서 지역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이 사업이라는 거죠. 이 사업은 그런 것들은 DMO의 어떤 그 방향과 철학에도 부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수익성을 꾸준히 만들어갖고 지역 마을이 쇠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편익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디자인적인 요소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집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아침에 조식을 제공하고 회의실로 공간을 만든다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을 호텔이라는 것은 그 호텔의 어떤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누워있는 수평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공간에 숙박이 있고 음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안내시설도 있는 거죠. 그런 공간이 하나의 마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호텔에는 수직적 호텔에는 1층에서부터 쭉 고층 스카이라운지까지 다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은 그 마을에는 이제 마을의 옆면으로 넓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도 듣지만은 또 하나는 이 설문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의견들을 물어보고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도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스몰 데이터도 활용하고 해서 이렇게 설문도 조사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객실을 선호한 거라서 일단 호텔이라는 개념을 47.6%가 선호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객실의 컨디션이나 청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어메니티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객실의 컨디션을 제고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숙박의 경로 같은 것들도 좀 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투어 코스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원하는 것들이 이제 아침 식사예요. 어디 가서 먹을 데 없는지 그래서 조식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 그것도 이왕이면 좀 더 독일식으로 이렇게 그 독일 아침 식사를 제공해주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아침 식사를 당시 한옥생활 체험관 이런 그 숙박시설에서 아침 식사를 처음엔 다들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타 지자체보다 좀 더 경쟁력 있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마을호텔 브랜드 명사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호텔은 이 일반 호텔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을에 골목길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옥마을에 제가 골목길에 골목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한 것처럼 이 마을에도 골목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것도 건축이 있어서요. 이 독일에서 다 독일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 양식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독 간부와 간호사들이 직접 독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마을호텔에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거죠. 그리고 마을에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펜션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어느 집은 없고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한 곳에 묶으면 호텔 하나에 수영장 하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라운지도 만들어요. 그 라운지 운영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까지 해서 숙박이라든가 안내 기능,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하는 공간까지도 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 호텔의 층별 안내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객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라운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작업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층부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더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지금 완전히 이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예약 시스템, 관광 통합
예약 시스템도 현재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들은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 재단이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야?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면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은 그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관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다른 일을 또 해줍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로컬 문화와 그다음에 관광 문화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마을 호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지만 CCB가 좀 가리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그때그때 운영 규칙을 바꾸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확정을 짓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그 마을 호텔 운영 매뉴얼에는 소위 말해 운영 매뉴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서비스 매뉴얼도 있어요. 서비스 매뉴얼도 어떻게 하면 복장부터 시작해갖고 예를 들면 앞치마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침 조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이런 규정들을 이제 만들어갖고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호텔에 이제 욕실 부분, 욕실용품 개선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재 이제 독일마을 저희 기념품점 오시면은 독일마을 이제 그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기념품점이 있는데 그 공간에 오면은 직접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조식을 제공해 주는 해주는 부분들을 현재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 운영체계가 이제 완전히 잡히고, 오래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을 호텔로서, 굉장히 성장하고,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마을로서,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독일 마을에서는 이 마을 호텔 뿐만이 아니라, 축제 가지고 있는 축제도 만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쓰레기 없는 축제 만들면서 특히나 이제 뻥튀기로 이렇게 안주 접시하는 거 최근에 이제 김천에 이제 김밥 축제에서 등장을 했더라고요. 오늘 방송에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2022년도에 남해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 꼭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한번 제공을 했고요. 이건 뭐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은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다른 지역도 많이 퍼져서 확산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에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에서도 ESG, 기후변화, 특히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만드는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림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고민하고 우리 지역은 관광객을 어느 정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적정 관광에 대한 수요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많이 와도 고민이고 적게 와도 고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만 가지고 현재 독일 마을을 대표적인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축제가 없을까? 자, 독일 마을 맥주 축제는 관광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남해 군민 전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독일 마을 주민과 남해 군민 그리고 관광객이 할 수 있는 축제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좀 더 2025년도에 힙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개를 하는데요. 이 소떡 축제입니다. 이게 휴게실 음식 중에서 소떡 하는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세지는 독일 마을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세지, 거기 이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독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세지, 그 다음에 떡은 한국의 이제 전통 문화인 거죠. 이 문화를 같이 결합해갖고, 남해에서도 쌀이 생산됩니다. 다랭이논에서 생산되는 메뚜기 쌀이 있는데, 이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소세지와 결합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떡 축제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그림은 제가 AI로 한번 물어봤더니 나름 재밌게 그려주더라고요. 요즘은요 이렇게 그려주는데
그래서 좀 재밌는 축제,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가 좀 재밌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밌는 이런 힙한 축제를 한번 소떡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도 재밌고, 그 다음에 관광객도 재밌고, 그 다음에, 남해군 전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또 독일 마을의 또 하나의 축제로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최윤석 셰프가 했던 말이죠. 모든 능력이나 모든 사업들, 모든 일들을 갖다가 팀원들이 그 하는 일들, 수행 능력에 따라서 했고 본인은 그에 대한 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관광이라는 것이 자체가 그 빠르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촘촘하게 어떤 그 방향성 있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방향성을 좀 더 갖는 게 저는 속도보다 관광은 속도보다도 더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한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도 좀 더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그 도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브랜드는 공동체가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브랜딩이 갖고 있는 결과는 가치입니다. 이건 어떤 관광의 가치도 있지만은 그 관광의 가치가 지속성 있게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를 발전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